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석방 지위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경고했고 여당은 공수처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정례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열흘간 시행됩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실사격 훈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에 일부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추가 이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당 공동으로 심 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당은 공수처나 법원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된 마당에 윤 대통령만 구속을 피했다며 검찰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사태 수습의 최고 해결책이라며 신속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5개 야당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에도 함께 나서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공동 대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지휘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 공수처장이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위원장도 오 공수처장 고발을 예고하며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와 구속에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이에 기반한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걷어내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석방이 탄핵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읽히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질병이 또 도진 거냐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시겠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정국에서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석방 후 계속 관저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당분간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일 만에 집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출입을 자제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담담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거란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의 거리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 지도부나 변호인단과는 구속 상태일 때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저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고 당 지도부를 격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활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국정의 중심은 용산이라고 힘을 실은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요일 정례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1시간 가까이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과제 토론에 집중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꼼꼼히 업무를 살피는 등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석방 다음 날인 어제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이라는 불법 주장이 없고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첫 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측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를 열었고 찬성 측은 매일 저녁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첫 휴일, 탄핵 찬반 양측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당초 계획한 광화문이 아닌 관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기념해서 장소를 바꾼 거라고 밝혔는데 전 목사는 이제 탄핵 심판이 각하만 되면 된다며 거듭 헌법재판소를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려 한 칸을. 다른 보수단체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인근에 농성장을 차리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났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를 주도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일을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2, 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학자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은 헌재가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11차례 변론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명백한 심리 미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와 심판 절차의 흠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이유로 학자들이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 속에서 경찰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주유소를 폐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회의에서 주유소 등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흥분한 시위대가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을 빼앗아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고일 전후 헌재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2차 대미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보복 관세 대상을 농축산물로 넓히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고한 대로입니다.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앞서 1차 보복 관세는 지난달 10일부터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연료와 공산품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았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보복 조치에서도 엿새에 말미를 둔 데다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유화적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분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60% 대중국 관세를 공언했고 실제 집권 위기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돼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박과 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후에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 뒤 자동차 업체에 한 달간 면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4월 2일까지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시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닝 장관이 현지 시각 9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작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의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외국산 제품은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지만 미국산 제품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긴 틈을 타 러시아가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주말 동안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밀리면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석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한 주 내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틈을 타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수백 건의 미사일과 드론, 폭탄 공격이 이어지면서 주말에만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한 반격도 강화하면서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포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 특수부대가 가스관 속을 걸어 기습 공격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봄철 대공세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러시아에도 종전을 압박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y're bombing the hell out of them right now. And I put a statement in, a very strong statement. Can't do that. Can't do that.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간 11일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 종전 협상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과의 갈등 봉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통신망을 절대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9일 X에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을 하거나 그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글은 그가 스타링크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다른 X 사용자의 글에 반박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1, 2월에 계약돼 지난 7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55%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거래가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난방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줄면서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허위 과장된 신사업과 자금 조달을 발표해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투자형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흘간의 3.1절 연휴에 23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기업 회생 중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홈플러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대금 지급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로 홈플러스의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일부 복귀했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납품을 재개했고 삼양식품도 곧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는 납품 중단 하루 만에 재개했고 CJ와 농심은 중단 없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품을 주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업체 가운데 롯데칠성음료나 동서식품, 팔도 등이 제품 출하를 중단했고 LG전자도 출하를 멈추고 홈플러스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의 경우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한 곳도 없고 일부 납품 중단된 물품도 보관 물량 등으로 보충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계속 가능할지는 미지수. 이미 지난해 팀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물건을 계속 공급하려면 좀 더 명확한 대금 지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다른 대형 할인점보다 길어서 납품사들은 정산 주기 축소 내지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업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아야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불하는데 회생 개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분에 대해서는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 4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이체가. 근데 11시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이 동결됐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이라는 거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은 일단 보유 부동산이나 현금 흐름 상황으로 볼 때 회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악화 등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면 사태는 금방이라도 악화할 수 있어 정부와 유통업계는 긴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수했던 일부 다른 기업들도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 무리한 확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격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지난 2005년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동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바이아웃이 핵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윤을 남기고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의 경영 능력에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MBK가 인수했다가 경영 고비를 맞은 기업이 홈플러스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인수한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영화 엔지니어링은 홈플러스처럼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뒤 매각됐고 2013년 인수한 네파는 2023년 1,000억 원대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2017년 사들인 모던하우스도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재매각이 추진됐습니다.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재무적인 어떤 이득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와중에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가 하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도 반년 가까이 벌이고 있어 더욱 눈총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재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20여 곳, 업종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문어 발식 인수로 경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타깃에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업종 상관없이 인수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을 정상화하는 본연의 역할을 잃었다는 비판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은 중단됐지만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드러난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합 방위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공격이나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시나리오에 포함하고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 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6일 연합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야외 기동 훈련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모든 종류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훈련 전부터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을 거세게 비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로드맵을 완성하지 않은 단계다. 북한도 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대응은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엔 부담스러울 거다. 군은 이번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통 끝에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기이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까지 다퉜다면 기각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 지휘부는 물론 법원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문을 나타낸 겁니다. 계엄 관여자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는데 내란 사건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을 때처럼 대검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 간 이견도 재차 노출됐습니다. 특히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는데도 항고하지 않아 되레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즉시 항고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기소 주체가 석방을 지휘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돌발 악재가 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계엄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첩 요구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던 겁니다. 혼선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여권발 외풍까지 거세지고 있어
구속 취소에 따른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무위원 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행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거였다면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의 우려를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국무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는 국정 2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생각은 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장관까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변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와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 여부도 국무회의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24시간 경호체계도 재가동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인사를 건네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주변을 살핍니다. 윤 대통령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을 걸며 동선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김 차장의 그림자 경호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24시간 경호태세가 다시 가동된 건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경찰 수사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각각 4번째와 3번째 구속 시도에 나설 방침이지만 김 차장 등은 직무정지 중인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계엄 증거 확보 차원에서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경호처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경호처 내부 단속 강화를 비롯한 향후 수뇌부 행보를 제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대낮 양주 파티가 벌어진 사실을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산림청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양주 파티를 주도했던 관리소장 등 2명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또 관련자 3명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림청 소속의 한 산림항공 관리소에서 평일 대낮에 벌어진 양주 파티. 산림청은 YTN 보도 이후 감사를 진행했고 관리소장 등 2명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양주 파티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장의 경우 대낮 음주와 의혹이 제기된 공공유류 사적 사용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산림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으로 제보자에 대한 비판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감사기관에 제보하면 됐는데 외부 언론에까지 제보하는 건 아니다. 어리석다.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이번 기회에 민간 항공으로 가는 게 어떠냐 등 제보자를 비판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산림청 내부에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보다 공익 제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내부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등의 환경이 조성되면 내부 부조리를 바로잡는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감사기관의 말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 내부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성의 목소리보단 이를 알린 제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복구와 진상 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포천시 이동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소 갈등을 겪었던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3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반쯤 수원시 정자동의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3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로 착수금 5천만 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분양 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4개 은행에서 20억 원씩 80억 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대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에 나섭니다. 이번 면담에선 이달 중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합니다. 다만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종류의 실사격 훈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삼성 관계사 16곳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채용을 시작합니다.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6곳으로 지원자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입고 검사 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입고 검사 대상 건설기계 5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국 18개 검사소에서 예약제 검사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인구수가 점점 줄면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폐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쿨렐레 수업이 한창인 도서관 강의실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2019년 3월 문을 닫은 옛 주촌초등학교를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김해 지혜바다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 지역 주민에겐 지식의 보고이자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잘 없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건데 이제 처음 시작이어서 긴장도 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혜바다처럼 자체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27% 정도입니다. 또 학교를 팔거나 임대한 사례는 43%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 당국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폐교 활용 옥모 사업은 추진 방향은 지역 발전 소득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업하는, 가령 예를 든다면 산청 지역의 생초 중고등학교에 축구센터를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0.7명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문 닫는 초등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 이제 초등학교 폐교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과제는 문 닫은 학교를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밀 수 있을지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일일 겁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매머드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는 연구진이 생쥐에서 매머드 같은 털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호랑이를 부활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의 추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털복숭이 생쥐입니다. 생쥐 배아에서 7개 유전자를 변형해 선사시대 매머드의 털처럼 길고 뻑뻑한 털을 만들었습니다. 털복숭이 생쥐는 멸종 동물의 주요 특성을 현대종에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e were trying to develop this complex trait of being able to survive in cold climates. So we focused mostly on woolly hair and also a gene that's associated with fat metabolism. 이 생명공학 회사 연구진의 목표는 2028년 말까지 새끼 매머드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매머드를 복제하는 대신 그 특성을 발현하도록 살아있는 동물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합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매머드를 복원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대 매머드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아시아 코끼리 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So what we are working on is to use a lot of ancient DNA, computational analysis, advanced editing tools, and advanced embryology to bring back those lost genes, engineer them into their closest living relatives, so that we get functional de-extinction. 이번 연구의 개념에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높이 평가하지만 유전자가 서로 다른 털 종류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And even if you could do that to an Asian elephant, and make an Asian elephant that had the pretty color hair and sort of luxurious hair, that's not resurrecting anything. That's taking mouse mutations and putting it into an elephant. 그러나 연구진은 인류 건강과 농업기술 발전에 적용되기만 해도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로
한국의 상징적 동물인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열린 오를레앙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2대 0으로 제압하고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5경기에서 단 한 세트만을 내주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세계 랭킹 1위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과 오를레앙 마스터스까지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안세영은 현지 시각 11일부터 열리는 전형 오픈에서 4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출근길도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날이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데요. 종일 먼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4도, 대구와 광주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